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물 약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하나 생각나요. 네. 심장사상충약.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네. 네. 기생충을 잡는 기생충 제제에서부터 항생제라고 세균을 다스리는 약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항곰팡이제, 항진균제 그래서 곰팡이에 감염됐을 때 먹는 약도 있고 소염, 진통, 해열 작용을 하는 염증 치료제 이런 것들이 동물 약품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집에서 많이 구비하고 있으면 좋은 그런 상비약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도 뭐 밴드나 맞아요. 아니면 네. 뭐 무슨 상처에 바르는 연고 이런 거는 꼭 있잖아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유효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농도 이상 먹게 되면 치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데 반려동물이 작잖아요. 네네. 3kg, 4kg, 5kg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사량 확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비약을 준비해서 먹이는 것보다는 원래 다니고 있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저는 약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약간 항생제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발견 아닌가 네, 맞아요. 싶을 정도로 항생제가 진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중요한 약품인데 이 항생제가 처음에 좀 어떻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영어로 항생제를 안티바이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생제라고 하거든요. 안티는 이 반대. 그렇죠. 바이오틱 세균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 해서 항생제고요. 항생제는 종류에 따라서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균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정균은 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거예요. 살균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 살균 효과가 있는 항생제고요. 균을 완전 죽이는 거고. 그렇죠.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에요? 네. 열심히 해서 만들어도 모자라카네. 네. 게으름에서 만들었다고. 항상 연구는요,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우연의 우연을 겹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항생제를 개발한 사람이 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요. 형이 의사였어요. 의사여가지고 별 생각 없이 의과대학을 갔는데 과를 고르잖아요. 네네. 나 무슨 과 고르지? 이래가지고 그냥 외과 고르자. 그래가지고 외과를 골랐대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이쪽으로 좀 와. 와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 게 면역학이랑 세균학 하는 데였어요. 이 사람이 포도상구균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사용했던 여러 가지 실험 도구들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되게 게을렀대요. 안 씻었어요. 우와. 거기서 게으름이 나왔군요. 우와. 안 씻은 데다가 포도상구균을 앉혀놓고 그걸 치우지도 않고 2주간 휴가를 떠납니다. 아, 휴가를 정말. 복귀했는데 네. 이 뭔가가 포도상구균이 어떤 데는 막 자랐는데 안 자라나요. 안 자란 데가 있는 거예요. 어머나. 곰팡이가 핀 거죠. 그게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의 개발의 시초입니다.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서 전세를 갖다 확 역전시킨 게 네. 미국의 참전으로 인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거길 들어가려면 페니실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균 감염, 파상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페니실린이 있어야겠다. 근데 대량 생산하려면은 제약회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회사가 필요해요. 돈이 좀 미국 받쳐줘야죠. 쪽에. 미국 쪽에 코로나 백신 만든 회사가 있죠. 피사. 떠올라요. 네, 그 피사가 그때 등장해요. 네, 오. 그래서 거기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노르망드 상륙 작전도 성공을 했던 게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네, 우연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페니실린을 갖다가 동물한테 주사해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인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생쥐를 사용합니다. 생쥐를 사용해서 페니실린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 하던 대로 실험동물을 사용했다라면 그 실험동물에 페니실린 주사하면 독성이 있거든요. 네. 효과가 있기보다 아 이거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끝났을 텐데 생쥐를 사용하는 바람에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연구 효과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주 재밌죠. 생쥐를 사용하면 뭐가 좀 다른 거예요? 페니실린에 네. 문제가 없어요. 생쥐는. 우연의 우연을 거듭한 거죠. 그리고 이게 개발이 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마침 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준비 중인 미국이 뒤에서 또 뒷받침을 해주고 이래서 이제 페니실린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항생제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페니실린도 물론 있지만 수알파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2세대 항생제, 3세대 항생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다 똑같은 세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세균 배양 검사를 하죠. 어떤 항생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쓰는 게 이제 동물용 항생제들입니다. 페니실린 말고 설파제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설파제는 뭐예요? 설파제는 영국에서 페니실린 쪽에 이렇게 개발이 돼서 네. 미국에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됐다라면 설파제는 독일 쪽에서 독일 같은 경우도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염색 공장이 발달해 있어요. 염색하는 공장. 그렇죠. 염색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처 같은 게 나면 금방 낫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다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다 보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프로토실이라는 항생제를 개발을 했어요. 페니실린이 아닌 또 다른 그렇죠. 항생제를. 예, 그 원래는 솔포닐라마이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 상처에 있는 감염 같은 것들, 항생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게르하르트 도마크라는 사람이 이 설파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름만 봐도 독일 사람인 것 네. 같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을 잘 쓰면 약이고 음. 오히려 잘못 쓰면 독이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인류의 최고의 발견인 이 항생제도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요? 많죠. 잘못 쓰면 많죠. 같이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금기되는 게 있어요. 수의사들은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어떤 항생제와 어떤 이뇨제를 섞어서 쓰면 안 된다. 막 급성 신부전이 일어나요. 와 오히려 완전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와, 와. 그래서 제가 상비약으로 항생제를 구비하고서 애들한테 먹이거나 뭐 이뇨제를 구비해서 먹이거나 아니면 진균제를 구비해서 먹이게 되면 여러 가지 독성 효과라든가 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작은 애들한테 제때 진단받고 제때 먹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병원에 데려가는 게 제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냥 안 낫는 것뿐 아니고 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무서운데요? 의학적 지식이 약간 있으신 분들이 병원에 자기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들한테 약 먹여서서 왜 이러지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질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사에게. 네. 동물은 수의사에게. 수의사에게. 약을 섞어 먹게 되면 부작용 발생한다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요. 다른 음식이랑도 혹시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나요? 사실 음식이랑 약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사람이 주잖아요. 네. 사람이 주는데 대부분 습식, 건식, 뭐 자연식, 화식 이렇게 해서 정해진 음식만 먹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을 먹을 때 뭐 석류 먹지 말아라, 어떤 약을 먹을 때 뭐 먹지 말아라 이런 금기시되는 게 있지만 이 동물 쪽은 아무래도 건사료, 습식사료 위주이기 때문에 음식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는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 음식을요? 먹는 음식을 네, 근데 줬을 소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네. 또 이 항생제 말고 항곰팡이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가 좀 다른 거예요? 곰팡이에 반대되는? 그렇죠. 없애는 그런 그렇죠. 거겠네요? 번식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딱딱 잘라 먹어가지고 곰팡이를 없애게 만드는 항진균제인데 항진균제 같은 경우는 좀 독해요. 무좀 걸렸었을 때 이제 좀 만성일 때 사람도 이렇게 가면 몇 개월 먹고 휴학 기간 있고 몇 개월 먹고 휴학 기간 있고 이렇거든요. 독해서. 그거 왜 그러냐면 네. 간에 데미지를 줘요. 네. 모든 약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간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근데 간이 문제가 없는 이유는 간이 이렇게 잘 회복이 되기 때문인데 진균제 같은 경우는 간에 데미지를 주는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약발이 들려면 어느 정도 먹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간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휴학 기간을 가지고 이 약이 되게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먹일 때는 수의사가 진단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기간을 파악하고 휴학 기간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곰팡이제, 그러니까 항진균제를 먹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대부분 피부 질환이죠. 고양이들 되게 많이 있어요. 길고양이들 이제 입양했었을 때 이건 사람한테도 좀 옮을 수 있나요? 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쪽에 피부 질환이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치유하는데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좀 유의 있게 해야죠. 항염증제는 그럼 또 뭔가요? 소염 진통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 많이 알죠, 들어봤어요. 알죠.
대부분 이런 약물들이 세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요. 소염, 진통, 해열 효과.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스피린. 네, 그쵸. 해열 효과 있죠. 소염,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들한테 이거 먹이면 안 돼요. 네, 특히 사람 먹는 약이니까요. 고양이한테는요. 네. 이거 진짜 많이 있어요. 상비약이 이제 사람 쪽 상비약이 일부 있으니까 우리 애도 열 낮추는데 이게 도움됐으니까 개한테도 괜찮지 효과가 있을 거야. 않을까? 간 다 망가집니다. 고양이한테 뭐 아스피린을 먹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함량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간에서 대사되는 게 달라요. 어떤 약물이 그 자체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간에 의해서 한번 대사되고 나서 그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이 고양이하고 개들은 사람 약을 먹었을 때 그 간에서 대사를 못하는 나오는 경우가 게 있어요. 그대로 이제 간독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통 소염, 진통, 해열 효과가 있어서 약으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오래 먹이게 되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위궤양이라든가 안구궤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화기계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약들은 오래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염, 진통 효과가 오래 써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만성 질환 있는 애들. 특히 그렇죠. 걸을 때 힘들어하는 애들. 관절 쪽이 관절 질환 있을 때 예전에 많이 썼어요. 음. 진통제,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많이 썼는데 네.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썼다 안 썼다 썼다 안 썼다 그러다가 지금은 네. 관절 보조제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소염 진통제가 아니라 자연에서 찾죠. 그래서 오메가 3 제제라든가 상어 연골 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관절 보조제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약은 하루에 2번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텀을 좀 길게 해서 하루에 4번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점심 때 잠깐 까먹었어. 그럼 그 다음에 먹일 때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그만큼 양을 늘려서 혹시 양을 주시나요? 늘려주시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2개를 뜯어가지고 먹이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빼먹게 되면 그냥 네. 빼먹는 대로 주셔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게 사람한테도 쓰고 동물한테도 쓰는 거잖아요. 네네. 혹시 뭐 형태 차이가 있나요? 뭐 저희는 연고라든지 뭐 알약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동물은 어떤가요?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동물들이 체중이 작기 때문에 네. 그 하나에 들어가 있는 양이 좀 적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눠서 이렇게 또 조제해서 처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함량이 다른 거군요. 그죠, 함량이 많이 다르죠. 이 심장사상충 약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그거는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네. 것도 먹는 것도 있던데 있고. 그 차이가 뭐예요? 바르는 것은 그 액상으로 해서 흡수가 되게끔 만든 거고요.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위에서 흡수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물이 있다라면은 투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 혈액으로? 그렇죠. 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면 링거 꽂고서 거기다가 네, 이제 맞아요. 하는 게 제일 빠르고 두 번째가요. 먹는 거? 먹는 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조금 제가 입으로 말하기엔 그런데 좌약 들어보세요. 아, 들어봤어요. 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입으로 이제 먹는 거. 먹는 거. 네 번째가 바르는 바르는 거. 거. 아. 보통 이제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약을 갖다가 동물한테 처음 처방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바르는 거부터 먼저. 그리고 먹는 거부터 이제 뒤로 이렇게 가죠. 약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게 쓰고 맛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먹이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에 타서 몰래 먹이려고 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약 먹이는 비법이나 꿀팁, 병원에서도 약을 먹이실 거 아니에요. 약을 예전에는 먹이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포대기로 뭐 싸고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맞아. 개가지고 이렇게 넣고 손가락 넣어가지고 고문이네요. 목 뒤에다 넣고서 입을 닫은 다음에 어쩌고 이렇게 맞아. 코에다가 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은 가위 형태로 해서 입 벌리고 탁 하면 툭 들어가는 그런 그런 게 기구들이 있어요. 아, 도구가 기구들이 있군요. 발달했어요. 어머나. 네. 도구를 개발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쓴 약을 갖다가 네. 이렇게 먹으면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캡슐에다가 따로 넣어서 쉽게 먹이게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쓴 약을 갖다가 경단 만들듯이 오. 거기 안에다 넣어서 우리 송편 빚잖아요. 네. 이렇게 빚어가지고 야 이거 맛있는 거야 해가지고 딱 먹으면 꿀꺽 삼키게. 배신감이 그렇죠. 들지만. 뭐 아니면 진짜 잘 먹는
파우치라든가 습식에다가 섞어가지고 섞어서. 약인지 간식인지 모르게 해서 헷갈리게끔. 먹게끔 만든. 아무튼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